남편이라는 사람과 결혼한 줄 알았는데 시댁 식구 전체와 결혼한 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 5년 동안 내 월급 통장은 남편 손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미래를 함께 설계하자고 했죠. 하지만 시누이가 이혼하고 앞뒤 잴 것도 없이 조카 셋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날 남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애 셋 딸린 채로 재혼하기는 힘드니까 당신이 애들 좀 돌봐달라고요. 내가 돌보라고요? 난 퇴근하고 나서야 내 친딸을 잠깐 안아볼 수 있는 워킹맘인데 말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떼어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내 피 같은 월급이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누이에게 이체되고 있었다는 거려. 학군 좋은 동네의 아파트 계약금, 조카들의 사립 유치원비, 심지어 시누이의 성형수술비로 말입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애들 돌려보내지 않으면 당신도 2번 다시 재혼하기 힘들게 만들어주겠다고요. 남편은 내가 홧김에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법원 출석 요구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꿈에도 몰랐겠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스마트폰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새언니, 현관 비밀번호 안 바꿨죠? 애들 데리고 왔어요. 서지은은 방금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던 참이었다. 좁은 주방에 선 그녀의 허리에는 아직 앞치마가 묶여 있었고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하얀 셔츠 소매와 쌀을 씻느라 물기 묻은 손등이 보였다. 거실에서는 4살배기 딸 나윤이가 낮은 자식 책상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방해가 될까 봐 텔레비전 소리는 아주 작게 줄여진 상태였다. 서지은은 화면에 뜬 시누이의 메시지를 보면서도 곧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다음 순간 현관 밖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울렸다. 비. 도어록에 불이 번쩍 들어오더니 덜컥하고 문이 열렸다. 시누이 강지아가 여행용 캐리어 2개를 밀며 들어왔고 그 뒤로 아이 셋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다. 8살짜리 첫째 남자아이는 어깨에 책가방을 맨 채 신발도 벗어 던지듯 들어왔고 6살짜리 둘째 여자아이는 인형을 껴안고 두리번거렸다. 서지은의 딸과 또래인 막내 남자아이는 손에 과자를 쥔 채 현관 발매트 위로 부스러기를 뚝뚝 흘리고 있었다. 강지아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거운 짐이라도 내려놓은 사람처럼 푹 한숨을 쉬었다. 새언니,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시누이는 벽 쪽에 캐리어를 기대어 놓고는 피곤한 기색으로 웃어 보였다. 당분간 애들 좀 여기에 머물게 하려고요. 이혼 서류 정리하는 게 너무 골치 아파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요. 서지은의 손은 여전히 주방 문틀을 잡고 있었다. 냄비 속에서 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딸아이가 스케치북에 크레파스를 칠하는 소리 사이로 자신의 목소리가 느릿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들렸다. 얼마나요? 시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 강준혁의 목소리가 현관 쪽에서 들려왔다. 당분간만이야. 남편은 겉옷을 벗으며 늘 그렇듯 식탁 옆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현관이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고도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그저 막내 조카의 머리를 툭툭 쓰다듬을 뿐이었다. 지아가 혼자 애 셋 데리고 재혼하기는 힘들잖아. 남편은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서지은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좀 돌봐줘. 서지은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5년 전 결혼할 때도 남편은 딱 저런 말투였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월급 통장 일단 나한테 맡겨. 내가 우리 집 재무 설계 제대로 해볼 테니까. 당신은 맘 편히 일만 해. 우리 집 미래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때의 서지은은 부부 사이에 내 것 너무 칼같이 따지는 건 정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꺼이 월급 통장을 넘기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매달 나오는 상여금, 연말정산 환급금, 야근 수당까지 모조리 남편이 말하는 공동자금 통장으로 이체했다. 그녀는 그것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은 현관에 서서 시누이의 아이 셋을 뒤에 세워둔 채 그때와 똑같은 말투로 말하고 있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다.
준혁 씨, 서지은은 가스레인지 불을 끄며 목소리를 차분하게 내리깔았다. 우리 집방 2개뿐이야. 나윤이도 아직 어리고 나 매일 저녁 7시까지 회사에서 일해. 갑자기 아이 셋이 늘어나면 나 도저히 감당 못해. 남편 강준혁은 거실을 쓱 훑어보았다. 그냥 좀 부대끼며 살면 되지. 남편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애들이 자리 차지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그래? 어차피 당신 매일 밥하잖아. 거기에 밥그릇 몇 개 더 놓는 게 뭐 대수라고. 서지은의 손끝이 앞치마 자락을 꽉 쥐었다. 나 전업주부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나도 회사 다녀. 남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마치 아내가 아주 철없는 소리를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럼 회사를 관둬. 남편은 서류 가방을 의자 밑으로 밀어넣었다. 어차피 당신 그 쥐꼬리만 한 월급, 티도 안 나잖아. 회계법인 일 힘들다며 맨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앓는 소리 하면서 뭐 하러 계속 다녀. 거실에서 딸 강나윤이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서지은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심하게 떨릴 것 같았다. 그녀는 말없이 국을 퍼 담았다. 먼저 딸의 작은 그릇에 뜨겁지 않은 건더기를 조금 덜어주고 남편의 밥을 펐다. 냄비 위로 손이 오갈 때마다 훅 끼쳐오는 뜨거운 김에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신우이는 이미 소파에 늘어져 앉아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타자를 치고 있었다. 아이 셋은 거실을 휘젓고 다니며 리모컨을 찾았고 막내 남자아이는 나윤이의 스케치북을 밀쳐내며 크레파스를 바닥으로 굴려버렸다. 나윤이가 움찔하며 손을 거두었다. 서지은은 다가가 바닥에 굴러간 크레파스를 주워 딸의 작은 손에 다시 쥐어주었다. 나윤아, 가서 손 씻고 오자. 딸은 엄마를 한 번, 낯선 아이들을 한 번 번갈아 보더니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언니 오빠들은 오늘 어디서 자? 서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남편이 대답했다. 나윤이는 엄마랑 자고 오빠 언니들은 나윤이 방에서 잘 거야. 남편은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며 덧붙였다. 다 한 식구니까 나윤이가 양보해야지. 그날 밤 서지은은 안방 구석으로 딸의 작은 침대를 옮겼다. 나윤이는 자기 베개를 끌어안고 안방 문가에 서서 발가락으로 바닥만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엄마, 내 토끼 수면등은? 그건 오빠 언니들 방에 잠깐 뒀어. 서지은은 이불 끄트머리를 반듯하게 펴며 말했다. 며칠 뒤에 다시 가져오자. 나윤이는 떼를 쓰지 않았다. 그저 베개를 끌어안고 안방 매트 위로 기어 올라가 얌전히 누울 뿐이었다. 서지은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바라보니 딸은 아직 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신우이의 아이들이 리모컨을 차지하겠다고 싸우며 텔레비전 볼륨을 제멋대로 올렸다가 내렸다. 남편은 욕실에서 물을 크게 틀어놓고 샤워를 하고 있었다. 신우이는 저녁을 먹고 나더니 친정어머니 댁에 다녀오겠다며 아이 셋의 잠옷을 서지은에게 툭 던져놓고 핸드백을 챙겨 나가버렸다. 서지은은 안방 문을 닫고 매트 곁에 앉아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엄마, 어둠 속에서 나윤이가 물었다. 저 언니 오빠들, 내일도 우리 집에 있어? 서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일정한 박자로 등을 토닥였다. 일단 자자.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도 않았다. 다음 날부터 집안은 마치 두 가족의 삶을 한 공간에 억지로 우겨 넣은 것처럼 돌아갔다. 아침 6시 반, 서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원래라면 국 하나 끓이고 밑반찬 두어 개만 꺼내면 끝날 일이었지만 이제는 매운 반찬, 안 매운 반찬을 따로 차려야 했고 내 아이의 준비물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7시 반에 집을 나서며 주방을 쓱 지나치며 딱 한마디를 남겼다. 나 오늘 좀 늦어. 남편은 아내가 이 4명의 아이를 어떻게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에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인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서지은은 나윤이를 유치원에 먼저 내려주고 다시 신우이의 2 아이를 다른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문 앞까지 달렸다. 스마트폰으로 끊임없이 시간을 확인하며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 승강장을 뚫고 지나갈 때 그녀의 겨드랑이에는 노트북 가방이 끼워져 있었고
손에는 조카가 깜빡한 실내화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회계법인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10분 지각을 하고 말았다. 옆자리에 앉은 한미경 선배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더니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 한 잔을 쓱 내밀었다. 지은 씨 얼굴이 반쪽이네. 선배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애가 아파. 서지은은 컴퓨터 전원을 켜며 고개를 저었다. 집에 잠깐 맡아주게 된 아이들이 생겨서요. 선배는 멈칫했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월말이라 사무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책상 위에는 고객사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며 복합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서지은은 커피를 책상 한쪽에 밀어두었다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한 모금 마셨다.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다. 저녁 7시, 그녀는 쫓기듯 회사를 빠져나와 초등학교 교문 앞으로 뛰어갔다. 경비실 옆에 서 있던 담임교사의 얼굴은 심하게 굳어 있었다. 아이 이모님 되시나요? 서지은은 숨을 헐떡이며 해명했다. 외숙모입니다. 내 엄마가 오늘은 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교사는 그녀를 교무실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알림장이 놓여 있었고 첫째 조카는 입가에 붉은 상처를 단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고개를 푹 숙인 다른 아이가 있었다. 오늘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뒤 교사가 서지은을 보며 말했다. 상대편 학부모님은 이미 다녀가셨고요. 아이 말로는 친구가 아빠한테 버림받은 애라고 놀려서 그랬다더군요. 첫째 조카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지만 끝내 울음은 터뜨리지 않으려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서지은은 자리에 앉아 조카가 다친 곳은 없는지 먼저 살핀 뒤 교사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자초지종을 들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안 받았고 두 번째는 끊어버렸으며 세 번째 연결되었을 때는 수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하게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 지금 거래처 사람 만나고 있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잖아. 선생님이 보호자랑 직접 이야기해야 한대. 서지은이 말했다. 당신 동생 아이잖아.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내 노골적으로 귀찮아했다. 지금 우리 집에 어녀 사니까 당신이 보호자 맞잖아. 지은아, 나한테 하나부터 10까지 다 떠넘기려고 하지 마. 전화가 끊긴 뒤 서지은은 학교 복도에 서서 벽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자기소개 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첫째 조카가 삐뚤빼뚤하게 적어놓은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지금 외삼촌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반차를 쓰고 학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하는 일까지 모두 마무리해야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식탁에 앉은 나윤이는 밥을 몇 숟갈 뜨지도 않은 채 가만히 있었고 막내 조카는 씻기 싫다며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악을 쓰며 울고 있었다. 6살짜리 여자아이는 인형 머리핀을 찾아내라며 징징거렸고 첫째 조카는 현관에 책가방을 팽개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밤 10시 반,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남편이 들어왔다. 욕실 문턱에 쪼그려 앉아 막내 조카의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주던 서지은은 도어록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구두를 벗고 들어온 남편은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더니 대번 얼굴을 구겼다. 이게 다 뭐야? 집구석이 무슨 도둑이라도 든 것 같네. 서지은은 수건을 의자 등받이에 걸쳤다. 오늘 학교에서 전화 왔는데 당신이 안 받아서 나 반차 쓰고 갔다 왔어. 남편은 조카가 왜 싸웠는지 묻지도 않은 채 방문 쪽만 힐끗 쳐다보았다.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우리 집에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치고받고 싸워. 서지은은 순간 멍해졌다.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남편은 겉옷을 벗어 소파 위로 휙 던졌다. 매일 애들 등하원 시키고 밥 먹이고 숙제 봐주는 사람이 당신이잖아. 당신이 조금만 신경 써봐. 내가 저렇게 엇나가겠어? 거실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작은 유아용 의자에 앉아있던 나윤이는 숟가락을 꼭 쥔 채 아빠의 무서운 얼굴을 살피다가 슬그머니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서지은은 수건을 반듯하게 접으며 더는 변명하지 않았다.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남편이 원하는 건 사건의 진상이 아니라
이 성가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줄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묵묵히 해온 것은 언제나 서지은 자신이었다. 주말이 되자 어김없이 시누이가 찾아왔다.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도 함께였다. 같은 동네에 사는 시어머니는 평소에는 다리가 쑤셔서 손주들 등하원은 절대 못해준다고 하면서도 주말 저녁 밥때만 되면 기가 막히게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타났다. 지은아, 국이 좀 싱겁다. 식탁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가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애들 한창 클 땐데 너무 아끼면서 먹이지 마라. 서지은은 방금 구워낸 생선을 식탁에 올렸다. 어머님, 오늘은 아이들 속 편하게 먹이려고 간을 좀 심심하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서지은을 흘겨보며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심심하게 먹는 건 다 큰 어른들이나 그러는 거고 애들은 고기 반찬 먹이면서 든든하게 키워야지. 내가 회사 다니느라 바쁜 건 알겠다만 명색이 집안 밥상인데 모양새는 갖춰야 할 거 아니니. 시어머니 옆에 앉은 남편은 묵묵히 밥만 먹었다. 딸 나윤이 옆에 앉은 시누이는 제 입에 반찬을 쏙쏙 집어넣으며 허벅지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일 때마다 미소를 띄었다. 식사가 끝나고 서지은이 빈 그릇을 치우기 시작하자 시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기지개를 켰다. 애들아, 엄마랑 잠깐 나갔다 오자. 시누이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영화나 한 편 볼까? 새언니도 설거지 끝내고 좀 쉬어요. 서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작은 애들 둘은 밤 9시 전에는 재워야 해요.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해서 투정 부려요. 시누이가 손사래를 쳤다. 알았어요. 알았어. 새언니는 무슨 유치원 선생님처럼 깐깐하게 굴어.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던 시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거들었다. 지아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이혼한 여자 속이 오죽 타들어가겠니? 내가 새언니로서 너그럽게 이해해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시누이는 아이들을 데려다 놓았다. 아이들 양손에는 장난감과 과일 주스가 들려 있었고 막내는 졸음을 이기지 못해 비틀거렸다. 서지은이 서둘러 아이들을 씻기는 동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새언니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뭐야. 시누이의 목소리는 간지러운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다. 안 그랬으면 내가 무슨 수로 데이트를 하겠어. 그 오빠 성격 진짜 좋더라. 나 이혼한 거 상관없대. 그래도 당분간 내 셋 딸린 거 티내서 부담 주진 않으려고.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좁은 복도를 타고 고스란히 욕실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래, 일단 잘 만나봐라. 애들은 준혁이네가 알아서 잘 볼 테니까. 어차피 지은이는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잘하잖니. 서지은의 손에 들린 칫솔이 양치 컵 위에서 멈췄다. 탁 컵 테두리가 타일 벽에 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욕실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 조카가 고개를 쳐들고 그녀를 보았다. 외숙모, 컵에 물 넘쳐요. 서지은은 고개를 숙여 물을 반쯤 버렸다. 입 헹구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떨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방 싱크대를 닦으며 그녀는 똑같은 자리를 수십 번이나 문질러 닦았다. 행주를 비틀어 짜고 다시 적시기를 반복했다. 설거지통은 이미 텅 비었는데도 그녀는 허공을 응시하며 서 있었다. 거실에서 남편이 걸어 들어올 때까지. 또 왜 청승이야. 남편이 꼼짝 않고 서 있는 그녀를 보며 미간을 좁혔다. 서지은은 행주를 수도꼭지 위에 걸쳐두었다. 지아 아가씨, 연애한대.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하더니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걔도 새 출발해야지. 그래서 그 새 아이를 전부 우리 집에 떠맡긴 거야. 서지은이 돌아서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가씨는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주말이면 쇼핑 다녀. 당신은 동생이 애 셋 데리고 재혼하기 힘들다며? 그럼 지금 그 애들을 키우고 있는 건 누군데? 남편은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냈다. 말을 왜 그렇게 섭섭하게 해? 지아가 이혼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당신 몰라? 내가 아는 건 내가 매일 아이 4명을 돌보면서 회사까지 다니며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는 것뿐이야. 남편은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병을 쾅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당신은 항상 그런 자잘한 걸로 득달같이 따지더라. 이 남편이 쏘아붙였다. 가족끼리 힘든 일 있으면 좀 도우면서 사는 거지? 당신 나 혼자랑 결혼했어?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거잖아. 서지은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 말이 가슴에 떨어지는 순간 불현듯 5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신부 대기실 밖에서 시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우리 준혁이 앞으로 잘 부탁한다. 지아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준혁이가 오빠로서 동생을 많이 챙겼어.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 그때 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의지인 줄로만 알았다. 그 알량한 지혜라는 단어가 갚을 기한조차 없는 무기징역 같은 빚더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칠 뒤 나윤이가 유치원에서 다쳤다는 연락이 왔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 서지은은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울부짖는 막내 조카를 달래는 중이었다. 조카는 자기 장난감을 못 찾겠다며 나윤이가 공들여 맞추고 있던 퍼즐을 손으로 다 밀쳐버렸다. 수학이 넘어 유치원 교사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나윤 어머니, 나윤이가 이마를 좀 심하게 부딪혀서 양호실에서 처치 중이에요.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나요? 서지은은 바닥에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스마트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었다. 지금 당장 갈게요. 그녀는 막내 조카를 소파 위로 안아 올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 받았다.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자 신우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배경음으로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렸다. 새언니, 나 지금 박이라 전화 길게 못해요. 애들은 언니가 좀 잘 봐주세요. 나윤이가 다쳤어. 서지은이 말했다. 나 지금 당장 유치원에 가봐야 해. 신우이는 2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세상 곤란하다는 목소리를 꾸며냈다. 어쩌죠? 나 지금 너무 멀리 나와 있는데. 새언니, 미안한데 우리 막내도 그냥 같이 데리고 유치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서지은은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그녀는 발버둥 치는 조카에게 대충 겉옷을 입히고는 울고불고 난리치는 아이의 손을 억지로 끌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나윤이는 보건실의 작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이마에는 얼음주머니가 덧대어져 있었고 식은땀에 젖은 앞머리가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다. 교사는 다른 아이가 밀치는 바람에 모서리에 부딪혔다며 상처는 소독하고 냉찜질을 해두었으니 집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했다. 나윤이는 엄마를 보고도 와락 품에 안기지 않았다. 그저 작은 손에 쥐고 있던 휴지만 만지작거리며 둥글게 뭉치고 있었다. 엄마, 나 엄청 오래 기다렸어. 서지은은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딸의 뺨을 어루만지려다 혹여나 상처를 건드릴까 봐 손을 거두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나윤이는 자기 무릎을 내려다보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는 이제 나윤이 안 좋아해? 보건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지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아니라고. 엄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나윤이를 제일 사랑한다고. 엄마가 너무 바빠서 그랬을 뿐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휴지를 꽉 쥐고 있는 딸의 작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겨우 4살짜리 아이가 자신이 이 집안에서 가장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확인을 구하고 있었다. 서지은은 떨리는 두 팔로 딸을 꽉 끌어안았다. 현관 쪽에서 바닥을 발로 차며 서 있던 막내 조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외숙모, 나 배고파. 서지은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조금만 기다려. 그날 밤, 아윤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비친 딸의 이마에는 시퍼런 멍이 선명했다. 서지은은 침대맡에 앉아 얼음주머니를 수십 번도 더 갈아주었다. 자정이 다 되어 귀가한 남편은 딸의 얼굴을 힐끗 보더니 의사가 뭐라더냐고 무심하게 물었다. 별 이상은 없다는 대답을 듣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음부터 유치원 전화는 빨리빨리 좀 받아. 남편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유치원 선생들한테 괜히 유난 떠는 엄마로 찍혀서 좋을 거 없잖아.
서지은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노려보았다. 오늘 내가 당신한테 전화 3통이나 했어. 소매 단추를 풀던 남편의 손이 멈칫했다. 회의 중이었어. 지아 아가씨도 안 왔어. 남편이 미간을 확 찌푸렸다. 또 지아 타령이야? 나윤이 다친 건 유치원 애들끼리 놀다 그런 건데 그게 내 동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서지은은 수건에 싼 얼음주머니를 제자리에 놓으며 입을 닫았다. 여기서 더 말을 섞었다간 잠든 딸의 머리맡에서 악을 쓰며 싸우게 될 게 뻔했다. 다음 날 출근길, 나윤이를 유치원에 들여보낼 때 딸아이는 교문을 넘으며 3번이나 뒤를 돌아 엄마를 확인했다. 선생님이 나윤이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나서야 아이는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회계법인에 도착하자 한미경 선배가 고객사의 임대차 계약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무렵 선배가 불쑥 물었다. 지은 씨네 집 전세 만기 다 돼가지 않아?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란 말은 안 해? 도시락을 뒤적이던 서지은의 젓가락이 딱 멈췄다. 네. 선배는 밑반찬을 집어먹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지은 씨 신혼 때 구했던 그 집 말이야. 계약 끝날 때 다 되지 않았어. 요즘 그 동네 전세 보증금 엄청 뛰었던데 일찍 계약해 두길 천만다행이다. 서지은은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2년 전 남편이 재계약에 대해 꺼낸 적이 있었다. 그때 서지은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막 회사에 복귀했을 무렵이라 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육아에 치여 만성수면 부족에 시달렸다. 남편은 서류 뭉치를 식탁에 툭 던지며 말했다. 집주인이랑 재계약 다 끝냈어. 조건은 전이랑 똑같아. 서지은이 보증금 변동은 없냐고 묻자 남편은 별 문제 없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 말을 믿고 더 묻지 않았다. 서지은의 안색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본 선배가 목소리를 낮췄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서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도시락 뚜껑을 덮었다. 아니에요. 저 오후에 잠깐 외근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1시간 외출을 달고 곧장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달려갔다. 낯선 직원으로 바뀐 중개사는 옛날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그녀에게 말했다. 계약은 2년 전에 갱신되었고 보증금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낮춘 대신 매달 차액만큼 월세를 더 내는 반전세로 전환되었다고 했다. 차액 1억 원은 남편이 지정한 계좌로 이미 송금되었다고 덧붙였다. 지정 계좌요. 서지은이 되물었다. 중개사가 서류를 그녀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남편의 이름표가 붙은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중개소를 빠져나온 서지은은 인도 가장자리에 우두커니 섰다. 눈앞으로 자동차들이 쌩쌩 지나갔고 차가운 바람에 그녀가 쥔 계약서 사본 끝자락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고는 지퍼를 쥐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한참을 낑낑대고 나서야 간신히 지퍼를 잠글 수 있었다. 그 1억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 서지은은 식탁 한가운데에 계약서 사본을 올려두었다. 문서를 확인한 남편 강준혁의 얼굴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다. 너 부동산 갔다 왔냐? 전세 보증금 1억 원. 도대체 왜 줄어든 거야? 서지은이 물었다.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집안에 목돈 들어갈 때가 있어서 썼어. 어디에 썼는데? 남편은 의자 등받이에 삐딱하게 기대어 앉으며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지금 나 취조해. 서지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우리 전세 보증금이야. 당신이 나한테 최소한 알리기는 했어야지. 알려서 뭐하게.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당신은 매일 애들 밥 챙기고 씻기는 것밖에 모르잖아. 집안 굵직한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굴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1억 원, 지금 어디 있냐고. 남편이 그녀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너 알아서 뭐 하게? 신경 꺼. 식탁 위에는 펜던트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하얀 계약서 종이에 반사된 불빛이 유난히 눈을 찔렀다. 서지은은 종이 모서리를 꾹 누르고 있는 남편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손톱까지 깔끔하게 다듬어진 저 손으로 남편은 그녀의 월급, 전세 보증금, 보험, 적금을 모두 쥐락펴락했고
심지어 그녀가 알아야 할 정보의 양까지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가 계약서를 확 낚아챘다. 생활비 통장 거래 내역서 뽑아줘. 남편이 즉각 받아쳤다. 그럴 필요 없어. 연말정산할 때 필요해. 회사에서 내역 대조해보라고 하더라. 연말정산에 무슨 통장 내역 전체가 필요해.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아, 너 회사에서 그 드센 여자들한테 이상한 물 들어서 오지마. 부부끼리 무슨 회계 감사하듯 장부 까고 그러면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서지은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난 내 월급이 도대체 어디로 줄줄 새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남편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내 월급. 야, 결혼을 했으면 내 돈이 어딨어? 집에서 먹고 자고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다 얼만데 그걸 쪼잔하게 따지고 들어? 그는 씩씩거리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그날 밤 서지은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거실 벽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다. 새벽 1시, 막내 조카가 깨서 울부짖자 그녀는 일어나 물을 먹였다. 새벽 3시, 나윤이가 뒤척이다 이마 상처를 건드리고 끙 앓는 소리를 내자 그녀는 다시 조심스럽게 딸의 등을 쓸어내렸다. 동이 트기 전 주방 한구석 보조수 의자에 앉은 그녀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고 스마트폰을 켰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조회하기 위해 은행 앱에 접속했다. 월급 통장명의 자체가 서지은 본인이었기에 남편이 생각했던 것만큼 막혀있지는 않았다. 약간의 시간과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했을 뿐이다. 며칠 뒤 은행 창구에서 출력해낸 거래 내역서는 꽤 두툼했다. 서지은은 은행 로비 구석 의자에 앉아 첫 장부터 한 줄 한 줄 짚어 내려갔다. 매달 그녀의 월급이 입금되면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관리하는 생활비 통장으로 전액 이체되었다. 그리고 그 통장에서 다시 여러 곳으로 돈이 쪼개져 나갔다. 가장 많은 돈이 흘러간 곳은 다름 아닌 시누이 강지아의 계좌였다. 적요란에는 생활비 보탬, 내들 학원비, 대여금 등이 적혀 있었고 아예 아무 메모도 없는 이체건도 수두룩했다. 2년 전 전세 보증금을 반전세로 돌려받은 1억 원의 목돈이 입금된 직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8천만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수취인은 이번에도 강지아였다. 그 전후로 사립 유치원비, 학원비, 기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고 금액이 딱 떨어지는 병원비라는 내역도 일정한 주기로 찍혀 있었다. 서지은은 펜을 꺼내 그 병원비 내역에 동그라미를 쳤다. 그러고 보니 시누이가 그맘때쯤 갑자기 얼굴이 예뻐졌었다. 콧대가 얄쌍하게 높아졌고 부기가 빠진 뒤에는 턱선도 몰라보게 갸름해졌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었다. 지아가 이혼하고 새 출발하려면 여자로서 가꾸기는 해야지. 시누이의 그 화려한 새 출발 자금조차 서지은의 뼈 빠지는 노동에서 착취된 것이었다. 그녀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 그저 월별로 내역서를 차곡차곡 정리해 서류 봉투에 밀어 넣을 뿐이었다. 종이를 넣다가 손가락 끝이 날카로운 종이 단면에 베어 가느다란 상처가 났다. 핏방울이 송글송글 맺혔지만 그녀는 휴지로 상처를 꾹 누른 채 끝까지 봉투 입구를 단단히 봉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식탁 한가운데 놓인 누런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거실 소파에는 시어머니가 조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시누이는 오늘 약속이 있다며 오지 않았다. 이건 또 뭐야? 남편이 물었다. 서지은이 봉투를 남편 쪽으로 스윽 밀었다. 내 월급. 남편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몇 장 훑어보더니 짜증스럽던 표정이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그는 다급히 봉투를 닫아버리고는 목소리를 지씹듯 낮췄다. 너 은행 갔다 왔어?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남알순 여사가 낌새를 채고 고개를 돌렸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서지은은 시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남편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물었다. 지난 5년 동안 내 월급 대부분이 왜 아가씨 계좌로 들어간 거야? 전세 보증금에서 빠진 1억 원 중 8천만 원은 왜 아가씨 학군지 아파트 계약금으로 넘어갔고?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은아, 너 말 조심해라. 지하 아파트 계약금이라니? 피를 나눈 오누이끼리 그 정도 도와주는 게 뭐 대수라고 이러니? 서지은이 시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도 알고 계셨네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순간 파르르 떨리며 꾹 다물어졌다. 그때 남편이 뻔뻔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내 동생 이혼해서 벌이도 뚝 끊겼는데 내가 명색이 오빠로서 좀 챙겨준 게 뭐 어때서? 어차피 내 월급 생활비 통장에 넣어뒀으니 다 같이 쓰는 돈 아니야. 서지은이 남편을 노려보았다. 다 같이 쓰는 돈이면 왜 나한테 철저하게 숨겼어? 남편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로 팽개쳤다. 말해봤자 너 귀찮게 잔소리나 할 게 뻔하니까 그냥 조용히 처리한 거지. 그 말이 거실에 툭 떨어졌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방영 중이었다. 해맑게 웃는 캐릭터들의 쨍한 웃음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식탁의 침묵과 기괴하게 뒤섞였다. 서지은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다. 베인 손가락 끝이 바지 옷감에 스칠 때마다 찌릿찌릿 아파왔다. 내 월급 통장 다시 가져올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 달부터 내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해.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가 그렇게 내 것만 챙기겠다고 이기적으로 굴면 이 집구석이 제대로 굴러갈 것 같아. 시어머니가 식탁으로 다가오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지은아, 지아가 여자 혼자 몸으로 애 셋 키우는 게 얼마나 기막힌 일인지 내가 알기나 해. 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넌 멀쩡한 직장도 있고 든든한 남편도 있고 번듯한 집도 있으면서 불쌍한 시누이 좀 돕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너도 이 집 식구 아니냐? 서지은은 식탁 위에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어머님, 전 준혁 씨랑 부부로 살려고 결혼한 거지. 아가씨와 저 새 아이들까지 평생 먹여 살리려고 시집 온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남편이 식탁을 콱 내리치며 일어났다. 서지은. 그가 아내를 성과 이름으로 부르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의 심기를 거스른 것 같아 덜컥 겁부터 났을 것이다. 하지만 서지은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불현듯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남자의 윽박지르는 목소리가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용기가 솟아난 것이 아니었다. 지난 5년간 겹겹이 쌓인 배신감과 억울함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아주 깊은 바닥으로 짓눌러 압사시켜 버린 것이다. 애들 듣잖아, 그녀가 싸늘하게 말했다. 남편은 씩씩대며 거실 쪽을 힐끗 보더니 억지로 목소리를 낮췄다. 너 똑똑히 생각해. 내가 그동안 돈줄 쥐고 안 굴렸으면 이 집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아. 충분히 똑똑히 생각할 거야. 서지은이 가방을 챙겨 들었다. 내 피 같은 돈부터 되찾고 나서. 다음 달 월급날 서지은은 점심시간을 틈타 은행으로 가 월급 수령 계좌를 자신이 새로 개설한 개인 통장으로 변경해버렸다. 남편에게는 일절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윤희의 유치원비를 자신의 새 카드로 결제하고 그동안 명절 때마다 남편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던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넉넉히 송금했다. 남은 돈은 생활비와 적금으로 나누어 이체했다. 아주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땀 흘린 노동의 대가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소리 없이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챈 건 3일 뒤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다. 서지은은 주방에서 물컵을 헹구고 있었고 그녀의 스마트폰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서재에서 튀어나온 남편의 손에는 그의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번 달 월급 어딨어? 서지은은 수도꼭지를 잠갔다. 내 통장에 들어있어? 남편이 성큼 다가왔다. 누구 맘대로 계좌를 바꿔? 서지은은 수건에 손의 물기를 닦으며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내 월급이니까. 남편이 식탁 위에 놓인 서지은의 스마트폰을 획 낚아챘다.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서지은이 손을 내밀었다. 내 핸드폰 돌려줘. 하지만 남편은 돌려주지 않았다.
대신 그 스마트폰을 거실 바닥을 향해 있는 힘껏 패대기 쳤다. 퍽!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액정이 식탁 다리에 부딪히며 거미줄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소음이 어찌나 컸던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나윤이가 화들짝 놀라 깨어나 앙앙 우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지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처참하게 박살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남편의 가슴이 씩씩거리며 오르내렸다. 제분에 못 이겨 물건을 부수고 나서야 소리가 너무 컸다는 걸 깨달은 듯했다. 그는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한 번만 더 내 허락 없이 그딴 짓 해봐. 서지은은 울고 있는 딸을 달래러 안방으로 뛰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허리를 굽혀 깨진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심하게 일그러졌지만 다행히 불은 들어왔다. 그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눌렀다. 110이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너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지은이 차갑게 뱉었다. 고작 부부싸움 좀 한 걸로 경찰을 불러 남편이 목소리를 팍 낮추며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너 진짜 돌아버렸냐? 서지은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스마트폰을 귀에 바짝 가져다 댔다. 여기 제 핸드폰을 부수고 폭언을 하며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동 부탁드립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어머니도 허겁지겁 집으로 들이닥쳤다. 도대체 어디서 소식을 들은 건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서지은을 향해 삿대질부터 해댔다. 집구석에 경찰을 끌어들여? 내가 아주 준혁이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경찰 2명이 현관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언제 화를 냈냐는 듯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고는 세상 온화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그냥 가벼운 부부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안에 핸드폰을 쳐서 떨어뜨리는 바람에 서지은은 액정이 박살난 스마트폰을 경찰 앞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실수가 아닙니다. 제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쳐다보는 눈빛이 섬뜩하게 식어내렸다. 경찰은 간단히 상황을 기록하며 양측 모두 진정할 것을 당부했고 혹시 다친 사람은 없는지 물었다. 나윤이는 안방 문틈 뒤에 숨어 겁먹은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다. 서지은은 다친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돌아가기 전 추후 문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부서 번호를 남겨두었다. 경찰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시어머니가 폭발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동네방네 경찰차 삐용거리며 오게 만들어서 이웃들 다 보게 만들고. 내가 이긴 것 같아? 서지은은 깨진 스마트폰을 가방에 챙겨 넣으며 건조하게 말했다. 내일 서비스 센터 가서 액정 고칠 겁니다. 수리비는 당연히 당신 공동자금 통장에서 청구할 거고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공동통장. 아까는 내 돈 칼같이 나누겠다며? 서지은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남의 물건을 박살냈으면 변상하는 게 상식이지. 이건 돈을 합치고 나누는 문제가 아니야. 그 순간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마치 눈앞의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말 잘 듣는 인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듯한 얼굴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지은은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짐을 쌌다. 여행용 캐리어에는 나윤이의 옷가지 몇 벌과 유치원 가방, 좋아하는 그림책 2억 원,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서와 전세 계약서 사본만 간소하게 챙겨 넣었다. 신우이의 아이 셋은 각자 학교와 유치원에 간 터라 집안은 모처럼 적막했다. 그녀는 조카들이 차지하고 있던 방에 들어가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나윤이의 토끼 수면 등을 찾아내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 종이 가방에 챙겼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서려 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일찍 퇴근에 들어왔다. 그는 현관을 가로막고 섰다. 어디가? 서지은은 한 손으로는 나윤이의 손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있었다. 나윤이 데리고 며칠 친정에 가 있을 거야. 캐리어를 발견한 남편의 안색이 무섭게 가라앉았다. 누구 맘대로 애를 데려가? 내가 나윤이 엄마니까. 난 아빠야. 남편이 현관문 이중 잠금 장치를 걸어 잠그며 으르렁거렸다.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두 번 다시 내 딸 못 볼 줄 알아. 나윤이가 겁에 질려 엄마의 손을 세게 움켜쥐었다. 서지은은 고개를 숙여 딸의 작은 손을 보았다. 손바닥은 뜨거웠지만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때 도어록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이닥쳤다. 마치 아들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처럼 타이밍이 절묘했다. 너 진짜 집을 나갈 셈이냐? 현관에 선 시어머니는 서지은의 캐리어를 매섭게 쏘아보며 혀를 찼다. 돈 몇 푼 때문에 남편이랑 시댁을 저버리고 짐을 싸? 넌 창피하지도 않니? 서지은은 대답조차 섞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나윤이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더니 일부러 다정하게 꾸며낸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이고 우리 나윤아, 내 엄마가 널 기어이 데리고 나가서 아빠랑 할머니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려나 보다. 내 엄마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나윤이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서지은의 다리 뒤로 몸을 숨겼다. 서지은의 안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며느리 도리를 들먹이며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다. 남편이 이기적이라며 윽박 지르는 것도 견뎌왔다. 하지만 그 더러운 가스라이팅의 화살이 자신이 아닌 4살배기 딸아이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는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요란한 폭발음이 아니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의 끈이 가위로 싹둑 잘리듯 아주 고요하고 명확하게 단절되는 소리였다. 서지은은 쭈그리고 앉아 딸의 양어깨를 단단히 감싸 쥐었다. 나윤아, 엄마 봐. 딸아이가 입술을 꾹 다문 채 올려다보았다. 이건 우리 나윤이 잘못도 아니고 엄마가 아빠를 버리는 것도 아니야. 서지은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어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할 거야. 우리 나윤이는 엄마 편, 아빠 편 고르면서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어.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말은 아주 청산유수지. 서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다. 좋아, 오늘은 안 나갈게.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그녀가 싸늘하게 덧붙였다.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야? 내 딸 맘고생시키기 싫어서니까 착각하지 마.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버릇없는 며느리라며 악다구니를 썼고 남편이 제발 그만 좀 하시라며 말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지은은 침대 밑에 캐리어를 눕혀놓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금이간 액정 때문에 글씨가 찌그러져 보였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녀는 대학 동기인 이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수진은 현재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다. 졸업 후에는 명절 때나 안부를 묻는 사이였지만 전화를 받은 동기의 목소리에는 업무에 찌든 피로감이 묻어나왔다. 지은아. 웬일이야? 서지은은 침대 가장자리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았다. 수진아, 나 이혼 상담 좀 하려고. 수화기 너머로 약 2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직업의식이 번뜩이는 날카로운 변호사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너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서지은은 굳게 닫힌 방문을 한번 쳐다보았다. 당장은 괜찮아. 아이는? 딸 하나. 4살. 알았어. 변호사 동기는 쓸데없는 감정팔이나 호구조사는 생략했다. 천천히 다 말해봐. 재산 분할, 가정폭력, 양육권. 이 순서대로. 서지은은 월급 통장 이야기부터 꺼냈다. 전세 보증금이 반전세로 바뀌며 증발한 사연, 은행에서 뽑아본 거래 내역서, 박살난 스마트폰, 현관문을 막아선 남편, 그리고 아이 앞에서 쏟아낸 시어머니의 폭언까지. 그녀의 말투는 차분하고 느렸으며 중간중간 호흡을 가다듬느라 몇 번 멈추기도 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었다. 5년치의 기막힌 팩트들을 법적 증거로 다듬어 조리 있게 설명하려다 보니 에너지가 방전되는 기분이었다. 예전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내가 참으면 그만이지 하고 삼켜버렸는데 이제 와서 그 영수증을 하나하나 펼쳐 보이려니 집안일보다 100배는 더 고된 노동이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이수진 변호사의 목소리는 든든할 정도로 평온했다. 지은아, 넌 당연히 내 월급 찾을 권리 있어?
혼인 기간에 모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맞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배우자 수입을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빼돌린 건 심각한 문제야. 특히 그 돈이 시누이 집 사는데 보태지고 미용 목적으로 쓰였다면 그건 가족 공동생활비로 볼 수 없어. 재산 분할할 때 그 기여도를 대폭 깎거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어. 핸드폰 부순 거, 협박한 거, 집 못 나가게 막은 거 다 기록해 둬. 일단 너부터 집에서 나와. 증거는 이미 충분하니까 그 집구석에서 남편이랑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면서 싸우지 마. 서지은은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내가 나윤이 데리고 나가면 다시내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하던데. 그건 그 자식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수진이 딱 잘라 말했다. 지금까지 내가 주 양육자였다는 게 제일 중요해. 유치원 등하원 기록, 아이 때문에 연차 쓴 내역, 수학과 진료 기록 다 싹 모아놔. 괜히 불법적인 일은 하지 말고 남편 핸드폰 몰래 훔쳐보지도 마. 넌 이미 은행 내역서랑 전세 계약서 들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 서지은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 진짜 할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에서 변호사 동기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너 남의 것 뺏으려는 거 아니잖아. 내 인생, 내가 피땀 흘려번 돈 다시 되찾아오는 것뿐이야. 당연히 할 수 있지? 크지 않은 그 한마디에 잔뜩 굳어있던 서지은의 어깨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며칠 뒤 서지은은 남편에게 회사에서 1박 2일로 지방거래처 출장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했다. 출장 기간 동안 나윤이는 친정에 맡겨두겠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면서 무심하게 대꾸할 뿐이었다. 알았어. 유치원 빠지게 하지는 말고. 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친정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연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에 들린 커다란 짐가방과 아직 희미하게 노란 기운이 남아있는 나윤이의 이마 멍 자국을 번갈아 보더니 대번 얼굴이 굳어졌다. 지은아, 이게 다 무슨 짐이야? 내 얼굴은 또 왜 이렇고? 서지은은 나윤이의 신발을 벗겨 거실로 들여보내며 외할아버지한테 가서 과일 달라고 하라며 아이의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종이 가방을 꼭 쥐고 친정어머니를 보았다.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친정어머니는 왜냐고, 무슨 일이냐고 호들갑 떨며 캐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손을 뻗어 딸의 종이 가방을 받아 들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나윤이의 낡은 토끼 수면 등을 빤히 내려다보던 어머니는 짧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일단 춥다. 들어와라. 그날 밤 이후로 서지은은 다시는 남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변호사 이수진을 만나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혼 소장과 재산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했다. 법적 절차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구청과 법원을 오가며 부족한 서류를 떼고 또 뗐다. 통장 거래 내역서, 전세 계약서, 스마트폰 수리 영수증, 112 신고 출동 내역, 유치원 등하원 기록부까지 모든 증거를 시간순으로 완벽하게 분류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파일에 철할 때마다 지난 5년간 기름때 낀 주방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던 거실, 그리고 남편의 폭언 속에 파묻혀 있던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들을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눈부신 조명 아래 폭로하는 기분이었다. 소장이 남편의 직장과 집으로 송달된 날, 남편이 그녀의 회사 로비로 쳐들어왔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어와 맨 남자가 로비에서 다짜고짜 서지은 회계사를 찾으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고 전했다. 결제 서류를 검토하던 서지은은 펜을 내려놓았다. 복도로 막 걸음을 옮기는데 1층에서 남편의 악다구니가 들려왔다. 서지은, 당장 튀어나와. 부부끼리 좀 다툰 걸 가지고 법원 소장까지 날려? 내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보안요원들이 그를 제지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을 맞아 로비를 오가던 다른 층 직장인들이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옆자리 한미경 선배가 서지은의 어깨를 잡으며 싸늘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은 씨, 내가 같이 내려가 줄까? 서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그저 복도에 서서 안내 데스크로 전화를 걸었을 뿐이다. 보안 매뉴얼대로 처리해주세요. 경고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112에 영업방해로 신고하시고요. 남편은 로비에서 몇 번 더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다. 서지은은 유리 난간 너머로 넥타이가 한쪽으로 삐뚤어진 채 얼굴이 핏빛으로 달아오른 남편의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남편이 남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웠을 것이다. 맘카페나 이웃들에게서 남편 기죽이는 독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한 손에 고객사 재무제표를 든 채 그저 철저한 제3자의 눈으로 진상객을 관전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시누이 강지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지은은 친정집 식탁 의자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거실에서는 나윤이가 외할아버지와 까르르 웃으며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친정어머니가 도마 위에서 일정한 박자로 사과를 깎고 있었다. 새언니의 수학이 넘어 시누이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물기가 어려 있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요? 언니가 통장 다 묶어버려서 오빠가 돈도 못 빼고 있잖아요. 그럼 나랑 우리 애 셋은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리예요? 사람 피 말려주길 작정이에요? 서지은은 스마트폰을 귀에서 살짝 뗐다가 다시 가져다 댔다. 전 남편분한테 매달 양육비 제대로 보내라고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부터 하세요. 시누이의 징징거리던 울음소리가 순간 뚝 멎었다. 말이 쉽지 그게 어디 하루 이틀 걸려요? 그 인간은 전화도 안 받는데. 새언니, 솔직히 지금까지 언니가 애들 잘 돌봐주고 돈도 좀 보태주면서 좋게 지냈잖아요. 애들도 언니 손에 다 익숙해졌고. 서지은은 거실을 바라보았다. 나윤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외할아버지 손바닥 위에 블록을 올려놓으며 배시시 웃고 있었다. 아주 작고 수줍은 미소였지만 그 집에서 살 때는 저녁마다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다. 난 그쪽 아이들 엄마가 아닙니다. 서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시누이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워졌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모질게 해요? 우리 다 같은 한 식구 아니었어요? 이제 아닙니다. 서지은은 그 말을 끝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다. 친정어머니가 과일 접시를 들고 다가와 딸의 얼굴을 슬쩍 살폈지만 누구와 무슨 통화를 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나윤이가 손 뻗으면 닿을 만한 자리에 접시를 조심스레 내려놓을 뿐이었다. 이혼 조정 기일은 잔뜩 흐린 날씨 속에 잡혔다. 서지은은 단정한 짙은 네이비색 재킷을 입고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린 채 앉아 있었다. 옆자리에는 이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며칠 새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듯 꽤 수척해진 몰골이었다. 방청석 쪽에는 시어머니도 나와 앉아 있었는데 입술을 일자로 꾹 다문 채 매서운 눈빛을 쏘아대고 있었다. 먼저 남편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부부 공동재산은 원칙에 따라 분할되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원고 서지은 씨의 급여는 가족의 공동생활비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 강준혁 씨는 가장으로서 재물을 성실히 관리했을 뿐 원고의 재산을 악의적으로 은닉하거나 빼돌린 사실이 없습니다. 서지은 측 이수진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스윽 밀었다. 이체 내역의 수취인과 적요를 확인해 주십시오.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피고 여동생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여동생의 학군지 아파트 계약금, 조카들의 고액사립 유치원비, 심지어 여동생의 개인적인 미용 성형수술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막대한 지출에 대해 원고에게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한 적이 없으며 이 비용들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를 위한 사적 유용입니다. 테이블 아래로 남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수진 변호사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다. 또한 2년 전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몰래 전세금을 반전세로 전환하여 발생한 보증금 차액 1억 원 중 8천만 원을 여동생의 주택자금으로 무단 이체했습니다. 원고는 최근 직접 중개업소를 찾아가기 전까지 이 사실을 철저히 기만당했습니다. 우리는 재산 분할 과정에서 피고의 이러한 악의적인 재산 무단 처분 행위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원고의 급여 중 제3자에게 유용된 금액 전액을 원고 몫의 분할금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피고 측,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남편이 서지은을 슬쩍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고압적이지 않고 풀이 죽어 있었다. 어느 정도 반환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소를 취하하고 다시 합친다면 앞으로는 당신 월급에 손대지 않을게. 나윤이한테도 온전한 가정이 필요하잖아. 서지은의 손가락이 서류 봉투 모서리를 쓸어내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 남편이 입버릇처럼 내뱉던 수많은 자프로라는 단어들을 떠올렸다. 애들 좀 크면 앞으로 편해질 거야. 돈 좀 모이면 앞으로 당신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해줄게. 어머니 관절 좋아지면 앞으로 당신이 밥 안 차려도 돼. 지하 자리 잡으면 앞으로 애들 다 데려갈 거야. 그놈의 앞으로는 주방 서랍에 처박혀 있던 너덜너덜한 중고 지퍼백 같았다. 쫙 펼쳐봤자 구김살투성이에 정작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빈 껍데기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일부만 돌려받고 덮을 생각 없습니다. 그 서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지난 5년간 내가 피땀 흘려 일한 내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내 딸의 안전한 미래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너 진짜 끝까지 이렇게 독하게 굴 거야? 서지은은 목소리조차 높이지 않고 차갑게 응수했다. 당신이 내 등 뒤에서 내 전세금과 월급을 동생한테 빼돌릴 때 나한테 협상할 여지나 줬어? 난 지금 당신이 한 짓을 법대로 정산하려는 것뿐이야. 결국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은 결렬되었다. 정식 재판이 열리던 날 시어머니가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껏 차려입고 미용실에서 드라이까지 빡빡하게 하고 온 시어머니는 증인석에 앉아서도 원고석의 며느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남편 측 변호사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께서는 피고가 원고의 월급을 동생에게 정기적으로 이체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마이크에 대고 즉각 대답했다. 전혀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벌어온 돈은 다 지들 식구 먹고 사는 생활비로 쓴 줄 알았죠. 우리 집이 식구도 많고 생활비도 많이 드는데 지가 이혼 소송에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이제 와서 다 뒤집어 씌우고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원고석에 앉은 서지은은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수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첫 번째 자료는 가족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캡처본이었다. 신우이 강지아가 학군지 아파트를 계약했던 날 시어머니가 올린 장문의 메시지였다. 우리 지하 아파트 계약금 다 내 오빠 덕에 해결했구나. 오빠가 이렇게 동생 끔찍하게 챙기는 건 우리 집안의 큰 복이다. 지은이도 옆에서 돕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 애들이 외숙모한테 더 잘해야 할 텐데. 두 번째 자료는 신우이 강지아의 인스타그램 공개 게시물들이었다. 그녀가 유명 성형외과 로비에서 찍은 셀카 아래에는 드디어 미루던 변신 완료. 이제 진짜 새 인생 시작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날짜를 대조해보니 은행 거래 내역서에 찍힌 거액의 병원비 출금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또한 아이들이 비싼 사립 유치원 원복을 입고 찍은 사진 댓글에는 지인이 유치원비 장난 아닐 텐데 라고 묻자 신우이가 대댓글로 비싸긴 한데 오빠가 스폰서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당분간은 버틸만해 라고 단 내용이 고스란히 캡처되어 있었다. 법정 화면에 증거가 띄워지자 증인석의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수진 변호사가 시어머니를 향해 날카롭게 질문했다. 증인, 방금 돈이 넘어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위증하셨죠? 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오빠 덕에 계약금을 해결했다며 며느리인 서지은 씨에게 고생했다고 말한 이 메시지, 증인 본인이 작성하신 건 맞습니까? 시어머니는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 입술만 달싹거렸다. 법정 안은 찬 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다. 판사가 증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재차 경고했다.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100마디 변명보다 더 확실한 침묵의 자백이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몰아붙이지 않고 이번엔 남편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피고 강준혁 씨,
아내인 원고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왜 그토록 장기간에 걸쳐 원고의 급여와 전세 보증금 차액을 여동생 계좌로 빼돌렸습니까? 남편의 목을 떼가 크게 한 번 출렁였다. 아내도 당연히 동의할 줄 알았습니다.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우리는 부부고 아내가 번 돈도 결국 우리 가족 공동의 돈 아닙니까? 내 여동생이 이혼해서 애 셋을 혼자 키우며 고생하는데 내가 명색이 오빠로서 어떻게 남 몰라라 합니까? 판사가 제출된 서류들을 훑어보며 건조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배우자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의 노동 수익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것이 장기간에 걸친 고액의 자금이고 부부의 공동생활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적인 사치나 자산 증식을 위해 쓰였다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족 간의 상부상조는 배우자 양측의 투명한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버렸다. 원고석에서 그 판결문 같은 일장 연설을 듣고 있던 서지은은 꽉 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풀었다. 복수국을 끝낸 것처럼 짜릿하고 통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다만 그녀는 태어나 처음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가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의 돈, 그녀의 노동, 그녀의 동의라는 단어들이 그 지긋지긋한 우리는 한 식구라는 폭력적인 프레임을 깨부수고 선명하게 발음되는 것을 들었다. 판결문이 나왔다고 해서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리셋되는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남편 강준혁에게 지난 5년간 서지은의 급여 총액 중 상당한 지분을 위자료 및 분할금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절반에 가까운 액수였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전세 보증금 역시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었다. 특히 남편의 무단 재산 은닉 및 유용사실과 서지은이 지난 5년간 주 양육자로서 기여한 바가 압도적으로 컸기에 재산 분할 비율은 서지은에게 매우 유리하게 기울어졌다. 남편이 서지은의 스마트폰을 파손하고 협박했던 112 출동 내역 역시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판결문에 명시되었다. 나윤희의 친권과 양육권은 당연히 서지은에게 주어졌고 남편은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며 월 2회 면접 교섭권만을 얻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남편은 법원 복도에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핸드백 끝만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던 시어머니가 낮게 읊조렸다. 판사라는 양반들도 집안 속사정은 쥐뿔도 모르면서 펜대만 굴리지. 내가 진작에 저런 독한 년은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고 했건만.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준혁아, 넌 든든한 오빠잖니. 지아는 아빠도 없이 불쌍하게 컸는데 내가 오빠로서 동생을 평생 챙겨줘야 한다. 그 말은 강씨 집안의 헌법과도 같았다. 지아가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 그가 용돈을 양보했고 새 옷을 사고 싶다고 하면 그가 알바비를 털어 사주었으며 결혼할 때 혼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가 대출을 받았다. 이혼하고 애 셋을 주렁주렁 매달고 왔을 때도 그는 오빠로서 듬직하게 거두어들였다. 그는 평생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자 훌륭한 효자이며 동생에게는 태산 같은 버팀목이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방금 받아든 차가운 판결문에 적힌 억 단위의 숫자들은 그에게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으스대며 베풀었던 이타적인 희생의 대부분은 그 자신의 살점을 도려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모든 영광의 자금은 아내 서지은의 뼈와 살을 갉아먹고 뽑아낸 피눈물이었다. 그는 끝내 어머니에게 그 말을 내뱉지 못했다. 이혼 판결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구절절한 감성파리 장문을 올렸다. 자신이 이혼녀의 몸으로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뼈 빠지게 살아가고 있는데 독사 같은 올케언니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핏줄인 오빠마저 갈라놓았다며 세상 불쌍한 척을 해댔다. 글 아래에는 새근새근 잠든 새 아이의 흑백 사진까지 교묘하게 끼워 넣었다. 초반에는 맘카페 지인들이나 팔로워들이 힘내라며 동정의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며칠 뒤 누군가 댓글란에 신우이가 불과 반년 전 새 남자친구와 제주도 풀빌라로 여행 가서 비키니를 입고 찍은 사진들을 박제해버렸다.
생활고로 벼랑 끝에 몰리신 분이 반년 전에는 새 남친이랑 호캉스 가셨나요? 외숙모가 등골 빠지게 애 셋독박 육아해주고 전세금 빼서 아파트 계약금까지 내줬다면서요? 양심 어디 가셨어요? 여론이 순식간에 악플로 뒤덮이자 신우이는 기겁하며 게시물을 빛의 속도로 삭제했다. 하지만 남편 강준혁은 그 캡처본을 이미 다 본 후였다. 그날 밤 그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신우이의 아이 셋이 학습지를 풀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녁국을 끓이고 있었다.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보던 신우이는 얼굴이 굳어들어오는 오빠를 보고 흠칫 놀랐다. 오 오빠, 이 밤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남편은 신우이의 코앞에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이 수영장에 같이 있는 새끼 누구야? 신우이는 눈을 질끈 감으며 화면을 외면했다. 그냥 아는 오빠. 반년 전에 이 새끼랑 단둘이 바다 여행 갔어. 남편의 목소리가 바닥을 박박 긁듯 낮게 깔렸다. 그때 내가 남자랑 여행 다니며 호의호식할 때 난 법정에 끌려가서 판사한테 왜 아내 전세금 빼다가 동생 아파트 사줬냐고 개처럼 추궁당하고 있었어. 주방에서 달려나온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아들의 발을 잡았다. 준혁아, 왜 애를 잡고 그래? 지아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니? 이혼한 여자도 사람 만나고 콧바람도 쐬어야 숨통이 트이지.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동생을 노려보았다. 너 대체 언제부터 남자 만나고 돌아다닌 거야? 신우이는 쿠션 끝자락을 신경질적으로 쥐어뜯더니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오래전부터 만났다. 왜? 그래서 어쩌라고? 그녀가 고개를 쳐들며 악을 썼다.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애 셋 줄줄이 달고 선 내가 어떻게 번듯한데 재혼을 해. 새언니가 집에서 애들 잘 봐주니까 다행이다 싶어서 오빠한테 굳이 말 안 한 것뿐이야. 어차피 새언니는 시키면 묵묵히 다 하는 성격이고 엄마도 새언니는 절대 반항 못한다고 했잖아. 거실 테이블에서 들리던 사각사각 연필 소리가 뚝 멈췄다. 첫째 조카가 고개를 들어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남편은 마치 뒤통수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해졌다.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신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거기에는 오빠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단 1%도 없었다. 오로지 자기 연민과 억울함 뿐이었다. 오빠가 나 이혼했을 때 다 책임져 주겠다며. 내가 언제 돈 달라고 목에 칼 들이밀었어? 오빠가 먼저 통장 털어서 아파트 계약해줬고 오빠가 애들도 알아서 데려갔잖아. 이제 와서 이혼당하고 재산 다 뜯기니까 그 책임을 왜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지아, 너 입 다물지 못해. 어디 오빠한테 그따위로 말대꾸를 해. 신우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전남편 그 인간은 양육비 10원 한 장 안 보내고 잠수 탔지. 애들 새 식비에 학원비에 돈은 물 쓰듯 나가지. 선 보러 나갔다가 애 셋이라고 하면 남자들이 다 기겁하고 도망치는데. 새언니가 전처럼 군말 없이 내조나 잘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왜 다들 나만 미친년 취급해. 남편은 미친 듯이 쏟아내는 여동생의 얼굴을 보며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꼈다. 어릴 적 자신이 지켜줘야 했던 그 가엾고 병약한 동생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은 아주 찰나였다. 곧이어 그의 온몸을 짓누르는 것은 끝없는 피로감이었다. 숨죽인 채 눈치만 보는 조카 셋, 입을 틀어막고 우는 어머니, 그리고 돕기만 남은 여동생까지. 그 방에 있는 모든 시선이 과거의 어느 날처럼 그를 향해 있었다. 오빠가 아들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그 징그러운 기생의 눈빛들. 하지만 이제 그의 지갑에는 그들의 사치를 감당해줄 서지은의 월급 카드가 없었다. 재산 분할과 가압류 집행은 수개월에 걸쳐 끔찍하고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서지은은 전남편 시댁 식구들과 2번 다시 얼굴을 붉히거나 말 섞을 일을 만들지 않았다. 반드시 소통해야 할 일은 오직 변호사를 통하거나 아주 사무적인 문자 메시지로만 해결했다. 한 달에 2번 있는 면접 교섭일에 남편이 나윤이를 데리러 올 때면 그녀는 아이의 겉옷과 상비약, 그리고 꼭 다시 챙겨보내야 할 준비물 목록을 포스트잇에 적어 가방에 넣어둘 뿐 단 한마디의 사적인 안부도 묻지 않았다.
처음에 전 남편은 당장 현금이 없다며 분할금 지급을 질질 끌었다. 하지만 법원은 자비가 없었다. 부부 공동 통장의 잔액을 탈탈 턴 것으로도 모자라 시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전 남편의 아파트 지분마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결국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살던 집의 지분을 헐값에 금매로 넘기고 시어머니를 모신 채 동네 외곽의 낡고 좁은 빌라로 이사해야만 했다. 시어머니는 이사하던 날 동네방네 며느리년이 독을 품고 집안을 풍비박산냈다며 아이고 통곡을 했다. 하지만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이 대체 무슨 일이냐고 속사정을 캐물으면 말을 얼버무리며 도망쳤다. 좁은 동네에 법원이 며느리 편을 들어 재산을 반토막낸 데에는 다 그만한 막장 사연이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이다. 시누이의 팔자 좋은 인생도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았지만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시궁창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새 호구를 물어보려 몇 번 더 선을 봤다. 남자들은 예쁘장한 외모에 이혼녀라는 타이틀까지는 쿨하게 넘어가려 하다가도 본인이 친정에서 직접 키워야 할 피부치가 셋이나 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표정이 굳으며 커피값만 계산하고 도망쳤다. 설상가상으로 건너 지인들을 통해 그녀의 화려한 과거 조카 셋을 오빠 집에 내팽개치고 올케 언니를 식모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오빠 돈을 빼돌려 성형수술을 하고 인스타 여신놀이를 했다는 소문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면서 소개팅 자리 자체가 뚝 끊겼다. 돈줄이 말라버린 그녀는 결국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해야 했다. 새벽 내내 진상 손님들에게 시달리며 바코드를 찍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쪽잠을 자려 하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배고프다며 문을 쾅쾅 두드렸다. 그녀는 그제야 처음으로 깨달았다. 4살배기 막내가 새벽에 깨서 악을 쓰며 울 때 그 아이를 안고 거실을 수십 바퀴 돌며 달래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시어머니는 수십 년간 꼬박꼬박 나가며 감투를 썼던 교회 봉사활동도 전부 그만두었다. 원래 그녀의 유일한 낙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에게 점심을 배식하며 며느리와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매일 다리 관절염 약을 털어넣으며 딸의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아이 셋의 하원을 시키고 저녁을 차리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널고 첫째의 알림장을 검사해야 했다. 싱크대 앞에서 허리를 두드리며 설거지를 할 때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준혁이 그놈이 그년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렸어야 했는데. 며느리년이 집안일에 손톱만큼도 양보를 안 하니까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된 거 아니냐. 그 한탄을 듣다 못해 짜증이 폭발한 시누이가 쏘아붙였다. 아, 진짜 엄마. 그 소리 좀 그만해. 그렇게 억울하면 엄마가 무릎 꿇고 가서 새언니 다시 데리고 오든가. 그러면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설거지통에 그릇을 쾅쾅 집어 던졌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 착하고 만만했던 며느리는 이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란 사실을. 서지은은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은 재산 분할금과 억눌러둔 적금을 합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나윤이의 유치원과 내년에 입학할 초등학교가 모두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안전한 동네였다. 아주 큰 평수의 아파트는 아니었고 매달 월세도 계산하며 살아야 했지만 층수가 높아 채광이 눈부시게 들어왔고 주방 창문을 활짝 열면 상쾌한 바람이 통과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임차인 란에는 오직 서지은 3글자만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중개사가 비상 연락망을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친정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적어 넣었다. 지금도 매달 정해진 날짜가 되면 서지은의 스마트폰에 월급 입금 알림이 징하고 울린다. 그럴 때면 그녀는 나윤이를 재우고 난 고요한 밤 스탠드 조명 아래에 앉아 은행 앱을 연다. 생활비 통장, 나윤이 교육비 적금, 노후 연금, 친정 부모님 용돈 통장으로 각자 제자리를 찾아 이체 버튼을 누른다. 금액이 아주 넉넉하지 않아 빠듯할 때도 있지만 단 1원도 출처 모를 곳으로 새어나가는 일 없이 모든 돈이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곳으로 흘러갔다. 전 남편 시댁 식구들에게서 몇 번 질척거리는 연락이 오긴 했었다.
시어머니가 번호를 바꿔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우리 나윤이 애비가 핏줄을 보고 싶어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며 신파극을 찍으려 했다. 서지은은 화를 내지도 말대꾸하지도 않았다. 그저 이번 달 면접 교섭일 날짜를 텍스트로 보낸 뒤 그 번호 역시 수신 차단해버렸다. 신우이에게서도 새벽 감성에 젖은 카톡이 온 적이 있었다. 새언니, 애들이 언니가 끓여주던 소고기 묵국 먹고 싶대요. 서지은은 메시지를 읽자마자 피식 웃고는 단일의 여지도 주지 않은 채 방을 나가버렸다. 토요일 아침, 나윤이는 유난히 일찍 잠에서 깼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새집 거실에는 아직 커다란 가구가 없었다. 벽을 따라 낮은 어린이용 책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푹신한 파스텔 톤 매트가 깔려 있었다. 나윤이 침대 머리맡에는 그낡은 토끼 수면등이 놓여 있었는데 예전에 쌓여있던 뽀얀 먼지는 온데간데 없이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다. 주방에서 서지은이 맑은 콩나물국을 끓이는 동안 나윤이는 유아용 디딤대를 밟고 올라서서 조망만 한 손으로 조물조물 멸치 주먹밥을 삐뚤빼뚤하게 빚고 있었다. 엄마, 우리 오늘 도서관 가는 날 맞지? 나윤이가 참기름 묻은 손을 비비며 물었다. 응, 서지은이 가스레인지 불을 약하게 줄이며 미소 지었다. 우리 나윤이가 저번에 빌린 공룡책 반납해야 하잖아. 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마 위를 힐끗 보며 다시 물었다. 그럼 점심 먹고 놀이터 그네 타러 가? 비 안 오고 해 쨍쨍하면 당연히 가야지. 딸은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자기가 방금 빚어낸 못난이 주먹밥 하나를 예쁜 접시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엄마, 오늘 밥은 우리 둘이서만 먹는 거야? 서지은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식탁을 바라보았다. 깨끗하게 치워진 식탁 위에는 딱 두 사람 몫의 밥그릇과 국그릇, 그리고 젓가락 두 쌍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급하게 우겨 넣듯 끼워 넣은 불청객의 어린이용 플라스틱 식판도 없었고 예고도 없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삑삑 누르고 쳐들어오는 불쾌한 소음도 없었으며 식탁 상석에 떡 하니 버티고 앉아 구기잔에 싱겁네 훈수 두는 꼰대도 없었다. 응, 서지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우리 둘만 먹을 거야. 나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거실 책장 쪽으로 타다닥 달려가 도서관 대출증을 꺼내 자기 크로스백에 야무지게 챙겨 넣었다.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쪼르르 달려와 자기 의자 위로 낑낑대며 기어 올라갔다. 서지은은 따뜻한 밥과 국을 식탁으로 옮겼다. 예전처럼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밥그릇을 고봉으로 먼저 퍼 담지 않았고 시누이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들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딸의 작은 분홍색 그릇을 나윤이 앞으로 다정하게 밀어준 뒤 자신의 그릇을 맞은편에 놓았다. 그때 주방 아일랜드 식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짧게 징 울렸다. 화면에 불이 켜지며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다. 서지은은 화면을 힐끗 보았지만 액정에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스마트폰을 뒤집어 서랍 안에 툭 던져 넣고는 닫아버렸다. 숟가락을 들려던 나윤이가 멈칫하더니 자기가 만든 삐뚤빼뚤한 주먹밥 하나를 젓가락으로 콕 집어 엄마의 밥그릇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먼저 먹어. 서지은은 밥그릇 위에 놓인 너무 꾹꾹 눌러 빚어 모양은 볼품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그 주먹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몇 초 후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그 주먹밥을 집었다. 고마워. 엄마 잘 먹을게. 열린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기분 좋게 멀어져 갔다. 주방 식탁 위로 콩나물국의 맑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윤이가 국물을 한 숟갈 후루룩 마시더니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엄마, 오늘 국은 진짜 딱 맛있어. 서지은은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었다. 참기름에 버무린 밥알이 조금 흩어지며 젓가락 끝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티슈 한 장을 뽑아 딸의 입가에 묻은 국물 자국을 다정하게 닦아준 뒤 나갈 때 깜빡하지 않게 나윤이의 도서관 대출증을 식탁 모서리에 잘 보이도록 챙겨두었다. 현관의 도어록 화면은 조용히 불이 꺼져 있었고 더 이상 무례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람은 없었다. 엔드.